자, 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제가 자주 쓰는 예 하나 실제로 해볼까요? 게임과도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화면은 1980년대의 10대 게임 팩맨입니다. 팩맨이죠. 네. 지금 저 게임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세대가 딱 티가 나는 거죠. 네. 요즘 애들은 저의 게임인지 모릅니다. 저런 저급한 해상도의 게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저 팩맨. 저도 정말 수많은 10원짜리와 50원짜리를 저 팩맨을 하기 위해서 넣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저 팩맨이 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저 유령을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러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중에 무엇과 더 연관이 있을까요? 회피 동기죠. 그렇죠? 저 팩맨이 해야 되는 거는 회피인 거예요. 행동은 유저의, 플레이어의 행동은. 근데 잘 보십시오. 점수는 어떻게 나오고 있죠? 쌓이고 있죠. 그러니까 고득점에 접근하고 싶어지잖아요. 자, 눈치가 벌써 빠르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셨군요. 저 팩맨이 왜 저렇게 어려웠냐고요? 저 단순한 게임에 왜 우리를 힘들게 해서 계속 10원짜리를 넣게 했냐고요? 바로 동작은 회피인데, 게이머가 해야 되는 동작은 회피인데 점수는 접근 방식으로 피드백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매치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휘시 맞게 호환성 있게 바꿔볼까요? 게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 저는 개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개발자분들께 저 게임의 스코어를 게이머가 해야 될 동작이 회피니까 저 게임의 피드백 방식도 회피로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미리 10만 점을 줘요. 미리 10만 점을 주고 유령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오히려 점수를 뺏기는 거예요. 원래 게임에서는 뿅뿅뿅뿅 하고 경쾌하게 포인트가 쫑쫑쫑 쌓입니다. 하지만 뺏길 때 이렇게 경쾌하게 뺏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도 철커덩 하면서 계속해서 점수를 뺏기는 손실 게임으로 만들었죠. 동작이 회피니까 휘시 맞아요. 저 게임을 3배 이상 잘해요. 3배 이상 잘합니다. 훨씬 더 일을 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흥미도 일찍 잃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미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 잘한다 못한다까지는 저희가 그나마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흥미, 설레임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에는 아직 심리학이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접근 못했는데 어떻게 이 감정을 저희들이 접근 못했는데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AI가 과연 설레할까요? AI가 과연 흥미를 가질까요? 인간에 대한 설계도가 로봇에 제공이 돼야 AI가 나오는데 가끔 디스토피아 영화를 보면 AI가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에 오죠. 그런데 인간에 대해 알아야 로봇이 우리를 지배할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 심리학을 비롯한 뇌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10분의 1 아니에요. 50분의 1도 지금 알아내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인간처럼 생각하는 AI가 언제 가능해질까요? 아직은 먼 옛날의 얘기입니다. 네, 가장 인접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저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걸 계속해서 느끼게 되죠. 근데 참고로 그 와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제일 또 섬세하게 꼬여 있죠. 네, 섭섭하다. 저의 친한 미국 심리학자 하나가 이 섭섭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10년째 지금 파악 중입니다. 네. 사전을 보면 놀랍게도 디스어포인티드라고 돼 있어요. 디스어포인티드, 실망하다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죠.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할까? 번역을 못해요. 섭섭하다. 무언가 우리는 긴 시간을 만난 사람한테 섭섭합니다. 일단 긴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이 한 4% 정도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기대감이란 것도 한 17%, 슬픔도 한 3%, 약간의 화남과 심지어는 우연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섭섭하다를 결국 번역을 못한 그 제 친구 심리학자는 미국에서 그래, 이제 그만 연구를 그러면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섭섭하다는 될 것도 아니구나. 거대한 산을 만나죠.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 섭섭하다에 더 놀라운 것들을 첨가했을까? 그게 바로 시원섭섭하다예요. 놀라운 건 이걸 얘기하는데 알아듣더라는 거죠. 정말 시원섭섭해 우리. 그렇지, 시원섭섭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달콤 쌉싸름한 거 먹으러 갈까? 미친 거죠. 바로 굉장히 미묘한 인간의 감정들. 아직까지도 우리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죠. 내 마음이 접근 동기면
일이 접근적일 때 잘할 수 있겠구나. 오, 회피 동기를 가지고는 회피적인 일을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같은 노력으로도 이 얼마나 절묘한 생각입니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을 접근 동기로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회피 동기로 해야 될까? 더 심플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과연 남들을 설득할 땐 언제 영희 아빠처럼 얘기해야 되나? 언제 철수 아빠처럼 얘기해야 되나?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접근과 회피는 실제로 대화에서 굉장히 다른 영역대에서 자기 힘을 발휘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영희 아빠처럼 얘기를 해야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잘 열어줄 때가 따로 있고 철수 아빠처럼 얘기해야 상대방이 설득의 문을 열어줄 때가 따로 있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시작해봤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 광고의 카피, 직장에서 하는 회의, 기업의 캐치프레이즈, 심지어 정부의 아젠다까지도 저희는 다 뜯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조작 실험까지도 다 해봅니다. 놀랍게도 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나옵니다. 오른쪽이 접근 동기죠. 즉, 당신이 소망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그걸 합시다 라는 말에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왼쪽은 뭡니까? 회피 동기죠. 당신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걸 합시다 라는 말에 설득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 자식의 대화에서부터 정부와 국민의 소통까지 저 그래프로 나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희 아빠의 말로 사람과 소통해야 될 때가 따로 있어요. 철수 아빠의 언어로 사람과 소통해야 될 때가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그걸 나눠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간입니다. 시간. 무슨 얘기냐? 저 그래프의 아래쪽에 X축, 왼쪽에 현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일들은 현재의 일,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일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래 해야 되는 일, 길게 해야 되는 일, 그 일의 결과나 결실이 먼 미래나 나오는 일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즉 오래 해야 되는 일, 길게 해야 되는 일, 그 일의 결과나 결실이 먼 미래나 나오는 일일수록 접근 동기. 즉 무슨 얘기냐? 영희 아빠의 언어. 즉 당신이 좋아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더 가지기 위해서 그걸 합시다. 라는 말에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반대로 왼쪽 회피 동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일일수록 당신이 두려워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걸 합시다. 라는 말에 사람들은 설득의 문을 더 잘 열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모 자식의 대화에서부터 정부와 국민의 소통까지 그리고 광고까지도 다. 저는 이걸 다 확인했어요. 저희는 인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냈다고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자부하고 뿌듯해하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정말 허탈한 건 이걸 저희들보다 한 발 앞서 알아내신 저희들의 라이벌이자 위대한 분들이 이미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그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저희들보다 한 발 앞서 인류에 대해서 알아내시죠. 위대한 분들이에요. 네. 설득의 심리학 아시죠? 로버트 치알디니. 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안 읽었다는 책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그런 얘기를 듣는데 200만 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득의 심리학이 350만 부 팔렸어요. 네. 350만 부. 네. 로버트 치알디니가 저한테 실제로 얘기하더라고요. 야, 니네 한국 사람들 내 책을 350만 부나 샀다며 설득의 심리학을.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고마울 줄 알고 예스! 딱 이랬더니 네, 저한테 이럽니다. 니들은 얼마나 설득이 안 되면 내 책을 그렇게 많이 사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잡하고 미묘하고 꼬여있고 섬세하다. 로버트 치알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스페셜한 사람들이라고 한국 사람들을 봅니다. 네.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너무 섬세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로버트 치알디니조차도 한국인에 필적할 만큼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미국의 보험 설계사분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 네. 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보험 설계사분은 무조건 모든 나라의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네. 정말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죠. 자, 저 오른쪽이 뭔가요? 돈 길게 벌어서 먼 미래의 혜택 보는 은퇴 설계 프로그램이죠. 왼쪽이 뭔가요?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 오늘부터 990원씩 내서 막으세요. 실손실비 보험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회사는 저 오른쪽은 은퇴설계 프로그램 광고는 100% 접근 동기만 건드려서 광고합니다. 행복한 노부부의 원더풀 라이프만 보여주죠. 무조건 기본 컨셉은 이렇게 살고 싶으시면이에요. 하지만 실손실비보험 광고를 그렇게 하는 바보 같은 보험회사는 어디에도 없죠. 무조건 기본 컨셉은 이런 걸 안 당하시려면. 자, 그렇다면 저게 보험회사만 저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의 환경 속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말을 잘 들어주게 만드는 그런 분들은,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은 저 양상을, 저 시간의 법칙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실제로 이걸 식당에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린 적도 있죠. 자, 저 그래프 식당에 갑니다. 식당인데요. 그 식당은 끓이는 음식을 먹는 식당이에요. 파시는 전골이나 찌개. 전골이나 찌개를 파시는 식당인데요. 그렇다면 그 식당에서 저 왼쪽은 뭔가요? 지금 당장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른쪽은 뭘까요? 오래 끓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서빙을 하시는 분이, 홀 서빙을 하시는 분이 저 왼쪽에 지금 당장 드셔야, 지금 바로 드셔야에 어느 말을 붙여야 될까요? 철수 아빠의 말을 붙여야 되죠. 영희 아빠의 말을 붙이면 안 되죠. 왼쪽이니까. 자, 그러면 해볼까요? 실제로 저 왼쪽. 자, 손님, 지금 바로 드셔야 짠맛을 피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 손님들의 90%가 바로 듣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바로 먹어야 짠맛을 피할 수 있고. 야, 빨리 꺾어. 야, 더 끓이면 짠맛 엄청 난다 그러시잖아.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영희 아빠의 말을 한번 해볼까요? 접근 동기를 건드리는 손님. 지금 바로 드셔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러면요. 손님들의 70%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가스 아끼려고 그러는 거야. 의심을 시작해요. 네, 의심을. 자, 그렇다면 오른쪽 영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접근 동기가 더 중요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손님 오래 끓이셔야, 이번엔 아까 효과 없던 말이 이번엔 힘을 발휘하겠죠? 손님 오래 끓이셔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손님들이 아주 그 말을 잘 따라합니다. 야, 숟가락 내려놔. 오래 끓이셔야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까지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고마워한다니까요. 그런데 아까는 효과 있었지만 지금 이 말을 여기에 붙여볼까요? 손님, 오래 끓이셔야 짠맛을 피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 손님들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럼 좀 데펴서 나오든가. 이걸 지금부터 처음부터 우리한테 다 끓이라 그러는 거야. 서비스가 왜 이래? 자, 한 번쯤 나는 진심으로 중요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진정성과 중요도가 있으니 나의 얘기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설득력을 가질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냐는 거예요. 진심으로 중요한 얘기를 해도 저 시간의 법칙을 안 지키면 우리는 오히려 의심을 혹은 내 말에 대한 빈정거림을 살 수 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이유로서의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는 정말 재밌는 구석이 있고 그리고 인간을 강력하게 지배합니다. 자, 더 재밌는 연구도 있어요. 네, 더 재밌는 얘기. 저 밑에 보시면, 저 화면에 밑에 보시면 그림 마크맨 매덕스라고 돼 있죠. 제가 이제 저 패밀리에서 공부한 거죠. 그림 리사 그림은 제 후배 대학원생이고요. 마크맨은 제 지도 교수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 리사 그림인데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리사 그림, GRIMM.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림 무슨 성이 그림이야? 야, 뭐 조상이 그림 형제냐? 그랬더니 네 하더라고요. 네, 맞대요. 진짜 그림 형제 직계 가족이에요. 직계. 네. 나 진짜 너무 민망해가지고. 네네. 제가 저 논문을 같이 공동 연구하는 걸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2012년에 나온 논문인데 2011년에 경일 이거 한국에서도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했는데 나 바빠 지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한 게 진짜, 왜냐면 첫째가 그때 사춘기였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 사춘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모를 많이 괴롭힙니다. 아시죠? 네. 그게 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춘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왜 부모를 힘들게 하느냐? 이미 다 확인된 사실이죠. 가장 애착의 형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이와 부모의 애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증명해낸 인간이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크죠. 1990년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가 정말 90년에 몰락했고
이 독재자가 길거리에서 사형당했거든요. 그런데 1990년까지 한 10년 가까이 루마니아 차우세스크가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중에서도 최악의 악행은 뭐냐? 사람을 학살한 거 그거보다 더 큰 악행이죠.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된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어른이 안아주고 어른이 만져주고 어른이 접촉하면 그때 병 걸리잖아요. 아이들이 그때 감기 걸리잖아요. 그때 감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값 드는 거 아깝다고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된 아이들을 3살 때까지 누구도 만지지 못하겠어요. 예. 아무도 안아주지 않은 거예요. 인류 최악의 결정이죠. 왜? 태어나자마자 3년 동안 아무도 안아주지 않은 이 아이들이 3살 이후에 미국과 유럽의 정상적인 가정에 입양됩니다. 3살부터는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중에 25%가 자기 부모를 죽였어요. 그리고 절반 가까이가 자기 형제들에게 1급 이상의 영구의 장애로 남는 손상을 가하죠. 그리고 거의 70%가 자기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태워 죽였어요. 무슨 얘기냐? 사이코패스가 된 거예요. 아무도 안아주지 않은 아이는. 왜? 애착이 제로거든요. 그래서 밝혀진 겁니다. 애착은 부모 자식 간에 안아주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안아주는 것부터 나온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안아줍니다. 네, 24시간 안아줘요. 150년 전에 독일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충격받은 건 한국에 피폐해진 그런 경제 아니면 조정 관리들의 무능함, 이거 다 2등, 3등입니다. 가장 놀란 건 어떻게 아이 발이 24시간 땅에 닿질 않냐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누군가 안아줘, 우리는. 네. 엄마, 아빠가 안아주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아주고 안 되면 옆집 아줌마가 안아주고 우리는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된 아이들이 있는 시설에도 그렇게 서로 안아줍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안아줘. 더 안아주는 것 같아,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이코패스가 적은 거예요. 이 애착 때문에. 예. 제일 적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문제는 꼰대가 많아서 그렇죠. 네네. 저도 요새 점점 욕먹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큰일 났어요. 네. 자, 저 리사 그림. 그때 저희 첫째 사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사춘기 왜 힘듭니까? 애착 형성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걸 떼내기가 훨씬 극악한 거예요, 애들이. 사춘기의 정의가 뭡니까?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더 극악해지는 겁니다. 네. 자, 내가 많이 안아준 죄라고 생각하십시오. 많이 안아준 죄. 네.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그때 생긴 이 DNA 들어간 애착으로 평생 부모를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도 1년에 한두 번씩 자녀가 울컥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울컥해요. 그걸 저희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심리적 애도 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울컥하고. 저희 아버지도 80대 중반이신데 1984년에 돌아가신, 37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죠. 지금도 가끔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엄마 보고 싶다 이러면서 1년에 한두 번씩 울컥하세요. 심리적 애도 기간이 한국인은 평생 가요. 부모를 평생 못 잊죠. 예. 그게 바로 뭐냐? 안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안아줬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아무리 난리를 쳐도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분들, 걔가 나를 평생 잊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젠 수명이 길어져서 걔랑 100년을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끝나지 않을 비극이에요. 야, 이거 오늘 밤 12시까지만 끝내면 되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저 연구를 못한 거예요. 자, 저 연구가 얼마나 재밌는 연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엔드 오브 시메스터 이펙트라고 돼 있죠. 시메스터가 학기거든요. 학기말 효과. 자, 저 그래프에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X축에 비기닝 엔드죠. 비기닝 엔드. 자, 비기닝은 뭐냐? 학기 초. 엔드는 뭡니까? 학기 말. 학기 말. 자, 그러면 학기 초는 뭔가요? 학기 초는 우리가 보통 학기 초에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옛날에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다니실 때 저는 당연히 저처럼 이러셨을 겁니다. 저는 학기 초엔 매번 이러죠. 내가 이번 학기엔 4.0 넘긴다. 내 이번 학기에는 올 A 받아. 진짜 접근 동기죠. 그런데 3월, 4월, 5월
이제 6월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이번 학기에도 3.0 이하로 떨어지는 일을 막아야 될 텐데 회피 동기로 바뀌죠. 저는 이거 8번 해봐서 잘 알아요. 네. 8번 내내 이랬거든요. 딱 학기 초가 되면 내가 이번 학기만큼은 그렇죠? 학기 말이 되면 이번 학기만큼은 이렇게 변하잖아요. 접근 동기가 회피 동기로. 자, 그런데 이 리사 그림이 얼마나 재밌는 연구를 했냐면 자, 위에 개인 게임과 로스 게임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똑같은 수학을 산수 문제를 푸는 퀴즈예요. 저거 학점이랑 아무 상관없죠. 학업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건데 위에 있는 게임은 뭔지 아십니까? 잘할 때마다 점수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출 때마다 점수가 쌓이는 걸 뭐냐? 획득 게임. 개인 게임이죠. 그런데 밑에 있는 게임은 게임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못할 때마다 틀릴 때마다 점수를 뺏기는 겁니다. 손실 게임이죠. 로스. 그런데 저 오른쪽에 있는 게임은 학업과 아무 상관없죠. 그냥 게임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게임이에요. 학업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데 자 보세요. 학기 초로 가보세요. 왼쪽 그래프에서 학기 초에서. 획득 게임을 더 잘하죠? 획득 게임을 더 잘하잖아요. 왜겠어요? 학기 초에는 전반적인 무드가 접근 동기니까 무관한 일인데도 획득 게임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기 말이 되니까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동기가 회피 동기니까 무관한 게임을 하는데도 손실 게임을 더 잘하는 겁니다. 저게 사이언스에 나왔어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춘기 딸, 첫째 딸 시연이 때문에 저 연구에 동참하지 않았죠. 저의 첫 사이언스 퍼블리케이션이 이렇게 허망하게 날아간 시원아, 제발 좀 말 좀 듣자. 자, 그만큼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는 무관한 일에까지도 힘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사냐는 거예요. 이 접근 동기, 회피 동기는 세대 차이도 설명합니다. 세대 차이도. 저 연구는 조르디 쿼드박, 밑에서부터 살짝 작은 글씨만 읽어볼까요? 조르디 쿼드박이라고 돼 있죠. 네, 저 연구자는 스페인 연구자고요. 제가 아는 한 이 지구상의 심리학자 중에 가장 잘생긴 놈입니다. 두 번째, 댄 길버트라고 돼 있죠. 길버트. 댄 길버트는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테드닷컴에서 한국에 세바시가 있다면 미국엔 테드가 있죠. 그렇죠? 그 테드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 강연자 중에 한 사람이죠. 저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또 심리학 역사에 남는 연구 하나를 하죠. 수만 명한테 물어봤어요. 위에 있는 노란색 곡선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나예요. 지난 10년 동안 세상 엄청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10년간은 얼마나 변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10년은. 밑에 있는 연보라색 선은. 지난 10년 엄청 변했다고 우리는 회고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 30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70을 늘 놓치고 살아요. 최소 70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벌써부터 마음이 급해지죠. 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가 벌써 떠오르니까. 놓친 주식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도 10년 전에 얼마나 오늘을 못 내다 봤는데요. 제가 9년 전에 카카오 자문할 때 라이언 성공하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랬어요. 네. 6년 전에 EBS 자문할 때 펭수 성공하면 제가 이민 간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 세바시에서 나온 회사죠.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베이비샥. 네. 이런 사업팀 빨리 정리해야 기업은 회생한다라고 자문했던 사람이 있죠.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네. 안 변할 것 같거든요. 안 변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100으로 놓으면 앞으로 10년은 30밖에 못 보는 인간인데 문제는 나이 들면서 기울기는 더 떨어져요. 나이는 들면서 기울기가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나이가 50, 60, 70 되면 지난 10년도 안 변하고 앞으로 10년은 아예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성세대가 후배 세대나 젊은 세대한테 할 수밖에 없는 말이 뭡니까? 그대로 해. 하던 대로 해줘. 하던 대로 해. 우리는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젊은 세대가 볼 때는 많이 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세대 차이죠. 세대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이 들어가니까 세상이 안 변한다고만 볼까요? 아니요. 저건 평균이잖아요. 평균에는 착시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70세인 분과 90세인 분이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 그 점심 식사 자리는 80세가 평균 나이죠. 하지만 거기 80세인 분은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저건 평균이란 뜻이에요. 나이 들어도 왼쪽에 젊은이의 지점에 와 있는 분들이 계시죠. 최고죠. 왜? 경험과 연륜이 있는데 미래를 많이 변한다고 보니까 젊은이들과 호흡까지 되는 분. 최악은 뭡니까? 20대인데 저게 60대의 지점에 가 있는 인간들. 그렇잖아요. 의외로 많아요. 예, 그 친구들이 많은 동네를 판교라고 하고 그 친구들을 판교 꼰대 잡스라 그래요. 예. 왜? 판교가 늘 익사이팅하고 정말 훌륭한 개발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판교에서 걔네들을 몰아내려고 그래요. 네, 몰아내려고. 왜? 판교는 중요한 곳이니까.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도 젊은이들과 함께 미래를 젊은이와 비슷한 정도 미래는 많이 변한다고 볼까요? 간단하죠. 미래가 많이 변해야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가지고 싶은 게 여전히 많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도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안 변하면 안 돼요. 세상은 더 많이 변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여기서 인생에 있어서 선배이신 선배님들께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바라는 게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난 아직도 바라는 게 많다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욕심꾸러기예요. 제가 잠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면에서 잠, 세 번째 잠. 예. 한국 사람들은 원래 바라는 게 많아요. 왜? 행복감을 잘 못 느끼거든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젊은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데 오히려 세상은 안 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젊은 나이에 극단적 회피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죠. 왜요? 잃을 게 많아서. 젊은 나이에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직전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직전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미래가 바보처럼 예측되어 왔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파트, 이제 후반전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